예,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지금 이제 후반부 첫 강좌인 제 10강입니다. 10강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이미지는 바로 이겁니다. 바나나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금방 이제 강의를 들으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 시스템으로 생각을 한대요. 하나는 의도를 가지고 생각하기도 하고,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또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숭이들이 바나나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람들도 어떨 때는 의도를 가지지 않고 그냥 반응을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바나나 갖다가 원숭이한테 흔들면은 원숭이가 좋아하듯이 사람들도 이렇게 동물적인 본능에 따라서 생각을 갖다 한다. 즉, think automatically라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를 갖다 제 10강의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명훈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제 9주차로 들어왔습니다. 9주차부터는 우리가 이제 또 새로운 교재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Mind, Society and Behavior라는 그 월드뱅크에서 이제 만든 보고서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그 경제 개발을 위해서 그죠? 인간의 행동을 갖다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책이 사실은 파트 1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7장까지 배웠던, 그러니까 그 7주까지 배웠던 그런 행동 경제학의 내용이에요. 내용을 갖다가 이제 좀 간단하게 정리하는 그런 게 이제 파트 1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경제 개발을 위한 그런 인간의 행동을 갖다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파트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챕터를 볼 텐데, 먼저 이제 인간은 자동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걸 갖다 볼 거고, 그다음에 챕터 2에서는 인간은 또 사회적으로도 생각을 한다, 사고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인간은 또 멘탈 모델, 심성 모형을 가지고 또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그 파트 1에서 하나씩 볼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에 가서는 이제 그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그 빈곤이라든지, 왜냐하면 이게 경제 개발이라는 것이 단순히 돈을 갖다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자유를 갖다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이제 본다면, 이게 이제 뭐 빈곤 문제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이 빈곤이라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빈곤뿐만 아니라, 그죠? 이런 뭐 건강에 있어서의 빈곤도 있을 수가 있고, 교육에 있어서도 빈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뭐 교육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또 경제적인 행동,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러한 그 행동 경제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이 이제 지금 얘기한 세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떠한 그 영향을 미치는지를 갖다 이제 파트 2에서 볼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파트 3에서, 파트 1을 지금 볼 건데, 파트 3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 국제개발협력 분야, 또 농촌개발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갖다 형성하고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적용할 것인지를 갖다 이제 파트 3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제 그 이 책을 이용해서, 새로운 책이죠, 교과서죠. 이걸 이용해서 첫 번째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갖다가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행동 경제학을 갖다 정리하는 그 입장에서 우리가 볼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첫 번째 챕터는 뭐냐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동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동적으로 사고하는 인간들을 갖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챕터 1에서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데니얼 카너먼이라고 우리가 계속 봤었죠. 그 행동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데니얼 카너먼을 갖다 계속 봤는데, 이 카너먼이 이 책입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이게 사람들이 fast and slow 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빠르게 또는 천천히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인간은 생각을 할 때 두 가지 시스템으로 생각을 한대요. 먼저 우리가 이제 뭐 잘 알고 있는 시스템은 뭐냐면 의도적인 사고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시스템 2예요. 이거는 느리고 slow하고, 여기 나와 있죠, slow. 그죠? 그 다음에 의도적이고 deliberative,라고 얘기를 합니다.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걸 갖다가 지금 이 시스템 2, 그죠? 의도적인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깊게 생각하고 고민해서 뭐 선택을 한다든지 판단을 하는, 그죠? 그런 측면이 있고,
또한 이제 가능한 한 많은 대안을 갖다 충분하게 고려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집중력에 한계가 있고, 그죠? 긴 시간 동안 또 집중하기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행동 경제학을 갖다가 첫 번째 에서 보면서 행동 경제학에서 보면서 이제 이게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의 집중력에는 한계가 있고 또 긴 시간을 갖다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뭐 의도적인 시스템으로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다 그런 얘기를 갖다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시스템은 뭐냐면 자동적인 시스템, 자동적으로 사고하는 생각을 갖다 자동적으로 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시스템 1입니다. 그죠? 이거는 빠르고 또 본능적이고 감정적인 사고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은 시스템 2의 간섭이 상대적으로 적은 다른 그런 사고방식을 갖다 사용하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자동으로 떠오르는 것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판단하는, 그죠? 그 또한 그 대안을 갖다 많이 고려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자동 시스템은 쉽고 또 빠르고 또 이성적인 그런 판단 또는 제어를 갖다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행동경제학 공부하면서 전반부에서 우리가 이제 파트 1에서 뭐 1장, 3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휴리스틱이라는 걸 갖다 우리 공부를 했잖아요. 바로 이게 이제 자동적 시스템, 심리학의 시스템 1으로 이제 그 사고하는 인간을 들어갔다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뭐 1, 2 그랬는데 이게 순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진화론적으로 보면 단기적인 생존을 위해서 빠르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자동적 시스템이 먼저 발달했어요. 이게 바로 그래서 이제 시스템 1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존이 일단 확보되면 장기적인 번영을 위해서 심사숙고하는 시스템 2가 발달하게 됐죠. 그래서 시스템 1이 먼저 발달을 하고 본능적인 거, 그 다음에 보다 이성적인 시스템 2가 나중에 발달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두 가지 시스템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랬죠. 시스템 1하고 시스템 2가 있다고 그랬는데 시스템 1하고 2는 사실은 상호작용을 합니다.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이제 자동적 시스템 1은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사상, 벌어진 일의 상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상에 대한 인상, 그 다음에 느낌을 쉽게 만들어내고, 그죠? 이들은 이제 의도적 시스템 2에게 소신, 믿음과 숙고한 선택을 갖다 하는 밑거름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서로 영향을 갖다 주고받는다는 얘기죠. 그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의도적인 시스템이 발동돼서 확인을 하지 않는 한 자동적 시스템이 사용이 됩니다. 그죠? 물론 이제 그 의도적 시스템이 발동되는 경우도 있죠. 자, 여러분들 한번 그 다음 예를 갖다 봅시다. 지금 보면 그 야구공하고 그 다음에 야구 방망이가 있는데 이게 두 개 가격이 얼마냐면 11,000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야구 방망이가 공보다 10,000원 더 비싸다 라고 하면 야구공의 가격은 얼마냐 라고 이제 문제예요. 이게 야구공 가격은 얼마죠? 물어봤는데 이거가 또 5초 안에 대답을 해야 돼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답이 나왔나요? 하하, 예. 나도 사실 이거 할 때마다 쉽지가 않습니다. 답은 뭐냐면 이거예요. 즉 뭐냐면 대부분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1,000원이 야구공값이 1,000원이다라고 답을 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보통 시스템 1으로 이제 답을 갖다가 야구공값은 1,000원이다라고 답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걸 갖다 의도적인 시스템, 그죠? 시스템 2로 한번 차분히 풀어봅시다. 우리가 쉬운 거잖아요, 이거는요, 그죠? 야구공의 가격, 그 다음에 야구 방망이의 가격, 이게 두 개를 합치면은 11,000원이에요, 그죠? 그 얘기 뭐냐면 이 야구 방망이의 가격하고 그 다음에 그 야구공의 가격의 차이는 아까 우리가 10,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10,000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야구 방망이는 야구공의 가격에다가 10,000원을 갖다 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어디다 집어넣어요? 그렇죠,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야구공의 가격에다 2를 곱한 것이 1,000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요걸 갖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다시 이게 10,000원이 여기로 넘어가니까 1,000원 되고 그 야구공 2 곱하기
그다음에 야구 방망이의 가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냐면 야구 공의 가격은 5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 방망이 가격은 1,500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 두 개 차이가 500원, 이 야구 공하고 방망이의 차이는 얼마냐면 10,000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빨리 풀어라. 5초 안에 내가 지금 숫자까지 씌웠잖아요. 1초, 2초, 3초.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1,000원이 야구 공의 값이 1,000원이라고 대답을 해요. 자, 이래서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시스템 1이 작동을 해서 답을 갖다 낸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인지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래서 뭐 아주 가난하다든가, 지금처럼 시간 제한이 있다든가, 뭐 자금 압박을 받는다든가, 그죠? 이런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의도적인 시스템이 발동되기 더 어려워져요. 그죠? 이거 뭐 이렇게 뭐 장난 같은 그런 그 얘 말고도 실제로 이제 그 인도에 그 사탕수수 농민들이 있는데 이제 사탕수수는 1년에 이제 한 번은 수확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수확기에 수확할 때 이제 수입이 한 번 딱 생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 사탕수수 농민 같은 경우에 수확 전에, 그러니까 지금 수확을 해서 돈을 갖다 1년에 한 번 버는데 그 바로 직전에, 그때가 가장 힘들겠죠. 돈이 없으니까. 그죠? 그때 99%의 농민이 돈을 갖다가 비싼 돈을 주고 그 이자를 주고 돈을 갖다 빌린대요. 그 다음에 수확하자마자 87%가 고액의 이런 이자를 갖다 지불하고 돈을 갖다 갚아버린대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수확이 끝난 다음에는 안정을 찾고 이제 제대로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 연구에 따르면 수확 전에 스트레스는 평소에 한 4분의 3 정도만 생각이 사람들이 의도적인 시스템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능력, 즉 시스템 2를 갖다가 활용하는 능력이 4분의 3으로 줄어든다고 이 만이라는 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스템 1이 있고 시스템 2가 있는데 상호작용을 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시스템 1이 발동이 되고, 그렇죠? 여유가 생기면 시스템 2가 작동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 1하고 시스템 2하고 상호작용을 갖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과연 이러한 상호작용이 그 농촌개발 사업을 갖다가 디자인한다든지 아니면 정책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임플리케이션이 뭐냐라는 걸 갖다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게 뭐냐면 프레이밍, 그죠? 이게 이제 홍은 다른 교재인 홍은에서는 이거 규정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죠? 이 프레이밍. 근데 여러분들 요새 뭐 프레이밍이라는 뭐 얘기 많이 듣잖아요. 뉴스 시간에도 많이 나오고. 이게 뭐냐면 생각하는 틀입니다. 사물 또는 사건을 보는 틀을 갖다 프레임이라고 그러고, 그거 갖다 덮어 씌우는 거 갖다 프레이밍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꾸만 이제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상대방의 프레임에 끌려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프레이밍이 강력한 효과를 갖다가 이 농촌개발 사업을 갖다가 디자인한다든지 아니면 정책을 갖다 디자인할 때 엄청난 그런 영향을 갖다 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레이밍의 힘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뭐냐면 프레임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사물 또는 사건을 보는 틀인데,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의사결정 문제를 갖다가 이제 나타내죠. 첫 번째는 뭐냐면 프레임을 갖다 이용해서 문제의 설명 및 제시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의사결정자에게 선택이 설명되고 제시되는 방법을 갖다 이제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자 비용이 아까 뭐 인도 같은 경우에 뭐 농민들이 수확 전에 돈을 많이 빌린다고 그랬는데, 돈을 갖다 이제 빌 때 여러분 뭐 돈 빌려주는 그런 광고도 많이 나오잖아요, 요새 TV에서. 근데 그런 거 할 때 절대 비싸다고 느끼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주에 15불, 그죠? 이라고 크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5불이라는 게 뭐 2주 동안 15불? 뭐 15,000원 정도? 비싸지 않네? 라고 저렴한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이게 사실 이게 엄청난 이자율이거든요. 이게 400% 정도 되는 거예요. 연료 따지면. 그래서 굉장히 비싼 건데 사실은 싼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죠? 즉 뭐냐면 비싸다고 느낄 수 있는 정보는 조그맣게 구석에 이제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멘탈 에디팅, 정신적인 그런 심성적인 또는 편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거하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묘사가 이거에 따라서 이런 그 상황을 갖다 묘사하는 방법에 따라서 프레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편집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갖다가 우리가 정치적 편집과 해석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상황이 복잡하고 모호할 때 또는 정보가 누락되었을 때, 그죠? 기본 가정 및 다른 사고 모형이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지와 인지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영향을 주게 돼요. 오른쪽 그림이 바로 그런 예예요. 그죠? 지금 그림 두 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프레임이 뭐냐면 이 틀이에요, 틀. 창이에요, 창. 그죠? 상황을 갖다 보는, 외부를 갖다 바라보는 사람이 지금 여기 있고 외부를 갖다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그래서 이 프레임을 갖다 딱 씌우면 요걸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면, 그죠? 지금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건 요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넓은 그런 저기 그 언덕들이 있고 뭐 호수도 있고, 그죠? 아주 아름다운 그런 그 자연 경관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 똑같이 이 사람이 뭘 보냐면 똑같은 프레임으로 보면, 그죠? 실제 상황은 도시에 있고, 그죠? 가운데 공원이 조그맣게 하나 있는데, 그죠? 같은 프레임으로 보면 이 상황이나 이 상황이나 전혀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죠? 그래서 이 프레임, 틀은 우리가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똑같은 프레임을 갖다 쓰면 이 상황하고 이 상황하고 똑같은 거로 우리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그 좁은 프레임을 갖다가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가정,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프레임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상황을 완전히 잘못 이해할 수도 있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명백하게 관련 없는 무관해 보이는 그런 제시 방법도 우리의 인지에 인식을, 그러니까 상황을 인식하는 거에 있어서 영향을 갖다 줄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제한된 정보화에서 결론을 성급하게 내리려는 그런 성향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사람들이 시스템 1으로 이제 생각을 갖다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어떠한 정책적인 함의가 있느냐를 갖다 이제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옵션이 주어졌는지에 따라서 개인의 결정과 행동이 바뀔 수가 있어요. 즉 뭐냐면 선택 대안을 갖다 묘사하는 방법만 다르게 해도 이런 정책 변화를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개인의 행동의 변화를 갖다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오른쪽 보면 지금 두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똑같은 지금 요 그림을 갖다 보여주는데 이 사람은 이게 6이다. 자기 입장에서 보면 이게 6이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쪽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건 9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래서 6, 얘는 9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선택 대안을 갖다 어떻게 묘사하느냐, 어떻게 보여주느냐만 다르게 해도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행동도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결정과 행동 변화를 갖다 이끄는 정책은 이렇게 간단하게 묘사하는 문제를 갖다 묘사하는 방법만 다르게 해도 사람들이 반응하게 돼서 저비용으로도 효과를 갖다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그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 시스템 1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이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컨퍼메이션 바이어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기존의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경향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원래 믿고 있던 거, 거기에 부합하는 정보, 사실만 받아들여요. 그죠? 요거를 갖다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책이나 그런 개발 사업을 갖다 여러분들이 디자인할 때.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또 재밌는 그림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게 뭐냐면 그 실제 사실, 팩트죠. 그죠? 팩트가 이제 하는 얘기고, 그 묘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자기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자기가 믿고 있는 것 중에서 사실이 조금만 부합하는 사실이 있으면 그것만 뭐예요? 이게 맞다고, 그죠?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과대평가. 요거를 갖다가. 그죠? 그러면서 나머지 것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라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말도 안 되는 풀리시한 그런 신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에 조금만 부합하는 거가 있으면 그것만 딱 취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가치가 없다. 이거는 뭐 잘못된 그런 사실이다. 라고 치부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갖다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이 사람들이 오토매틱하게 시스템 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인 오스틴이라는 사람은 이 소설가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모두 편견을 가지고 있고 그 편견에 따라 모든 환경을 조성한다, 환경을 만들어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이 확증 편향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갖다 받아들이기 어려워지고 거기 묶이니까 또 편향된 정보만을 갖다 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관점에 대한 저항을 갖다 줄이려면 이 확증 편향 때문에 이런 저항이 일어나는데 이것들을 갖다 줄이기 위해서 교육, 그죠? 설득을 갖다 해서 자동적 시스템, 그죠? 시스템 1의 그런 변화를 갖다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이런 그 시스템 1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정책이나 그 사업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게 뭐냐면 인간은 두 가지 시스템, 그죠? 이 시스템 1하고 시스템 2, 그 두 가지 시스템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그게 뭘 갖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봤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사람들은 어떤 선택 대안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반응을 다르게 해서 행동도 달라진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가치 평가하는 데 있어서 확증 편향이라는 게 생긴다고 그랬죠. 자기가 취하고 싶은 정보만 딱 취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두 가지 그런 편향이 사실 발생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갖다 이제 공공 정책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지금까지 이제 공공 정책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시스템 2에 의존하는 표준 경제학 이론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뭐 사람들은 시스템 1에 의해서도 영향을 갖다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시스템 1과 이게 이제 오토매틱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시스템 2, 이 딜리버러티브 시스템, 의도적인 시스템이죠. 이 두 개에 의해서 다 영향을 갖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갖다 이제 이중사고 체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A 같은 경우에는 요 왼쪽 거는 뭐냐면 이게 표준적인 그런 경장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합리성에 제한이 없고, 그죠? 의도적으로 제한 없이 생각을 할 수 있다. 사람들은 그런 가정하에서 시스템 2만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일 사고 체계에 의해서 거기에선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 이 행동에 의해서 뭐요? 경제적인 결과를 갖다 가져오고,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정보도 모두 다시 이제 피드백이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정보가 다 고려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표준적인 그런 경제학 모델이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공공정책을 갖다 만들 때 이런 사람들, 이러한 그런 프레임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하죠. 그런데 지금 B 같이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런 그 모형에서는 이게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지금 생각하는 방법이 두 개나 있고, 그죠? 얘네들이 얽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시스템, 오토매틱 시스템하고 딜리버러티브 시스템, 1, 2가 이제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자들이 자동적 또는 의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게 이중사고 체계가 되죠. 그래서 이 편향이 발생을 해요. 편향. 그죠? 우리가 전 슬라이드에서 함의 원이 뭐였냐면 어떤 정보가 어떻게 선택 대안이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그 정보 접근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즉 정보 접근에 있어서도 편향이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확증 편향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 드러나는 정보만 그것만 쏙 빼가지고 자기가 가치를 갖다 평가한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의미죠. 그래서 가치 평가에 대한 그런 측면이 있다. 편향이, 그러니까 크게 정보 접근에 대한 편향, 그다음에 가치 평가에 의한 그런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중요한 정보들을 갖다 이제 간과할 수 있다, 누락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갖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지금부터 볼 건 뭐냐면 이렇게 지금 편향이 발생하는데 도대체 어떤 편향이 발생하느냐, 그죠? 이 시스템이 두 개가 이제 같이 이중사고 체계로 사람들이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그래서 이제 정보 접근에서 이제 측면에서 발생하는 편향하고, 그죠? 이제 그게 뭐냐면 그 6에서 13, 그죠? 를 갖다 이제 볼 거고, 14죠, 사실 14. 그 다음에 이제 의도하고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죠?
그게 이제 우리 가치 평가에 있어서 그런 편향이 발생하는 것 같다가 우리가 보려고 해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이 이중 사고 체계 때문에, 그러니까 즉 오토매틱 띵킹,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딜리버러티브 시스템,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시스템 두 개가 같이 영향을 갖다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 개를 갖다가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편향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먼저 볼 게 뭐냐면 두 개로 나눠서 볼 건데, 먼저 이제 정보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편향이 생길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레이밍이라든가 정박 효과, 앵커 이펙트에 의한 편향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도 먼저 우리가 볼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드 6부터 9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적인 시스템은 이 프레임을 사용해서 경험을 갖다 구성하고 고려해야 할 상황과 무시할 상황을 갖다 이제 구별을 하죠. 그래서 자기한테 눈에 띄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만 딱 그것만 취합을 해가지고 그것만 이제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중하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의도적인 시스템이 있더라도 자동적 시스템이 정보를 갖다 편향시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아주 작은 저비용 그런 정책 변화로 그런 개발 목표의 성취와 그다음에 빈곤 감소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얘기한 대로 프레이밍하고 정박 효과를 갖다 하나씩 볼 텐데, 먼저 이제 프레이밍 효과를 갖다 봅시다. 프레이밍 효과 또는 프레이밍에 의한 편향, 이거 우리가 이전에 봤었죠. 행동경제를 공부하면서. 이게 뭐냐면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맥락, 이 컨텍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사결정하는 맥락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지 않은 특징들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고 있는 게 뭐냐면 배심원단, 뭐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 배심원단은 아니고 그 어떤 이제 모의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경우인데, 이제 이게 뭐냐면 샌더스라는 사람이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그죠? 를 갖다 이제 판단하는 그런 배심원단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음주 상태에서 이제 운전을 했다 안 했다, 뭐 이걸 갖다 이제 판단하는 그런 이제 재판인데, 그거 갖다 이제 모의 재판이죠. 거기서 이제 판단하는 사례를 갖다 지금 예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 그룹으로 나눠서 서로 다른 버전의 그런 증언을 갖다 청취하게 했어요. 첫 번째 버전은 뭐냐면 증언은 어떤 증언이냐면, 문을 나서던 샌더스는 서빙 테이블 쪽으로 비틀거리다가, 그죠? 그릇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라는 증언을 갖다 들었어요. 다른 그룹은 뭐라고 들었냐면, 여기까지 똑같아요. 문을 나서던 샌더스는 서빙 테이블 쪽으로 비틀거리다가, 그죠? 과카몰리 소스, 이게 이제 멕시칸 소스죠. 그래서 이 소스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그죠? 과카몰리 소스가 흰 카펫 위에 튀겼다. 상당히 구체적이죠. 그죠? 그런데 이 다른 버전의 그런 증언을 들었는데, 두 번째 버전의 증언을 들은 학생들이 샌더스가 취하였다고 결론 내리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았대요. 그죠? 즉 뭐냐면 이용 가능한 정보, 이용 가능성 편향이라는 거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갖다 판단하는 것, 그 다음에 정보를 갖다 해석하는 것, 그 다음에 정보의 순서, 그 다음에 정보의 중요성이 바로 이런 개인의 판단 시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더 구체적인 경우에 사람들이 이게 진실이다 라고 믿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두 개의 시스템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차이가 나잖아요. 다르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이제 각종 편향이 발생을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자기 의사하고 실제 행동하고 달라지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관찰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보기 시작한 게, 그러면 각종 그런 편향들이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종류가 뭐냐면 정보 접근에 있어서 편향이 발생한다. 그죠? 그래서 먼저 본 게 뭐냐면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프레임에 따라서 정보 접근에 대한 편향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어떻게 이제 문제를 갖다가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봤고, 저번 슬라이드에서 봤고, 이번 슬라이드는 뭐냐면 정박 효과에 의해서도 정보 접근에 있어서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박 효과, 앵커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판단에 미치는 환경적인 측면 때문에 편향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예는 뭐냐면, 법학자들이 이제 판결에 관한 그런 연구 실험에 이제 참여하고 있고, 그죠?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 사건에 대한 그런 형량을 갖다 책정하는 그런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참가자들은 판사나 변호사나 뭐 검사나 이런 법조인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룹 1한테는 신문에 3개월 형량이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성 기사를 갖다 읽게 하고, 그룹 2에는 신문에 9개월 형량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성 그런 기사를 갖다 읽게 했어요. 자,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그룹 2, 그죠? 9개월 형량이 나올 것이다 라는 기사를 읽은 그룹이 더 긴 형량을 갖다가 때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게 뭐 의미가 있느냐? 다른 실험을 또 했죠. 어떻게 했냐면 다른 실험에서는 주사위를 그냥 던지게 해서 높은 숫자가 나온 그룹하고 낮은 숫자가 나온 그룹으로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나왔냐면 우연히 그냥 나왔지만 높은 숫자가 나온 그룹이 그 형량을 갖다 더 긴 형량을 갖다가 때렸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게 뭐 좀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두 번째를 한번 더 들어봅시다. 이 정박 효과를 갖다 확인하는 실험인데 그 연속된 숫자를 갖다 곱하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의 행복에 관한 그런 설문조사를 갖다가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첫 번째 그룹한테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7 곱하기 8을 갖다 보여준 다음에 이게 도대체 얼마냐, 곱하면 결과가 얼마 나오느냐 라고 빠르게 계산하라고, 실제로 계산할 시간을 안 주는 거죠. 어림짐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은 거꾸로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갖다 보여주고, 역시 똑같이 빠르게 계산해라, 실제로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어림짐작하게 만들었어요. 자, 어떤 그룹이 여러분들 그 더 큰 숫자를 갖다 써냈을까요? 그렇죠. 그룹 2, 큰 숫자가 먼저 나오고 작아지는, 그죠? 사실은 그 값이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두 개를 갖다 따로따로 물어보니까 그룹 2에서 대답한 답이 숫자가 더 컸다는 얘기예요. 즉 뭐냐면 정박 효과. 8부터 시작했고 여기는 1부터 시작했잖아요. 8부터 시작했으니까 1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더 뭐예요? 숫자가 클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정박 효과, 앵커링, 여기에 앵커링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중거점을 둔 거예요. 위에는 1에 중거점을 둔 거고,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 정박 효과입니다. 사람들이 두 가지 시스템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편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편향이 정보 접근에 있어서 편향, 그 다음에 정보의 가치를 갖다가 이제 가치 평가를 할 때 이제 편향이 발생한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정보 접근에 어떤 편향을 갖다 가져오느냐를 갖다 봤죠. 첫 번째 본 게 뭐냐면 프레이밍, 그 다음에 두 번째 본 게 정박 효과. 이러한 그런 편향들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편향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들을 갖다 응용해서 우리가 이제 보다 바람직한 그런 행동을 갖다가 소비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를 갖다 보도록 합시다. 응용의 예. 첫 번째 우리가 볼 건 뭐냐면 그 신용시장, 그죠? 돈 빌리는 거죠. 그때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봅시다. 이게 이제 뭐가 있냐면 페이데이 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월급날 융자라고 이제 번역을 내가 했는데, 이거는 이제 월급을 갖다 가불하는 거예요. 그죠? 어드밴스 가불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건 뭐냐면 채무자가 월급만큼 수표를 갖다 써서 사채업자한테 주고 대신 당장 월급에서 통상적으로 이제 굉장히 높은 이자를 갖다 빼고 나머지 현금을 갖다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나중에 이제 그 기한이 되면, 월급날이 되면 그 사채업자가 그 수표를 가지고 가서 현금화하는 거예요. 그죠? 미리 이자를 갖다 미리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자가 세죠, 이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문제가 많이 되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페이데이 론입니다. 월급난 융자라고, 월급 가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많은 국가들, 특히 이제 가장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이 월급날 융자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아주 높은 그런 이자를 갖다가 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른 대안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뭐 선택은 뭐 누구로부터 빌릴 것인가가 아니라 빌릴 것인지 못 빌릴 것인지 그 여부, 그죠? 빌린다면 얼마로 빌릴 건지,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 사람들한테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실험을 했냐면 현장에서, 이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룹 1은 일반적인 그런 융자 봉투를 사용하고, 그 일반적인 융자 봉투에는 상한 일만 딱 이렇게 동그라미 갖다 치는 거예요. 요때까지 갚아야 돼, 그죠? 요때 이제 내가 그 수표를 갖다 은행에 가져갈 거야 라고 이제 딱 그것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룹 2는 뭐냐면 이거 실험용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융자 봉투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월급날 융자로 빌렸을 때와 하고, 그죠? 페이데이 렌더, 그죠? 페이데이 론으로 빌렸을 때 하고, 그다음에 은행권, 그죠? 신용카드로 빌렸을 때 이자를 갖다 비교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2주 동안에는 그 월급날 융자는 45달러를 내야 되고, 그죠? 이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2.5달러만 내면 돼요. 그죠? 1개월은 여기 90불, 여기는 5불. 그 다음에 2달 동안 빌리면은 180불, 10불. 그 다음에 석 달 빌리면 270불, 15불. 그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걸 갖다 보여준, 이 봉투에다가 돈을 빌려주면서 여기다 이거 갖다 딱 박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정박 효과가 일어나요. 즉 뭐냐면 신용카드를 쓰는 게 기준이 돼요. 이렇게 적잖아요. 훨씬 이자가. 그죠? 이 그 페이데이 랜더한테 빌렸을 때보다, 또 월급날 융자 사채업자한테 빌렸을 때보다 훨씬 싸다는 걸 갖다가 이게 딱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세일리언트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영어로는 딱 드러나게 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정박, 즉 뭐냐면 기준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룹 1보다 그룹 2에서, 그죠? 그룹 2에서 월급날 융자를 갖다 덜 사용하게 돼. 이걸 갖다 안 쓰고 차라리 신용카드로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게 이런 정박 효과, 프레이밍 효과를 갖다가 응용한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이제 정보 접근에 있어서 이제 편향이 발생하는 그런 예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신용시장, 돈 빌리는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그런 예를 갖다 봤잖아요. 그래서 그걸 응용해가지고 봉투를 갖다 간단하게 인쇄를 갖다 다르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더 좋은 그런 서비스, 돈을 빌리는 그런 방법을 갖다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예를 갖다 봤고, 역시 이제 신용시장의 예인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인도에서 길거리에 이제 과일 장수들이 있대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아침에 사채업자들한테 아주 작아 보이는 1000루피, 실제 가격으로 한 45달러 정도 된대요. 이걸 갖다가 5%, 하루에 5%,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죠? 이게 뭐 5%니까 이게 하루에 5%니까 이게 365, 300을 갖다 뭐 저기 1년 동안 빌린다면 몇 %예요? 그죠? 그렇죠. 거의 뭐 15,000? 그죠? 아니죠. 15,000까지 되나요? 5에다가 300을 곱하면, 그죠? 1500% 엄청난 이자를 갖다 내고 빌린대요. 하루에 5%. 그죠? 그래서 이걸 빌려가지고 과일을 갖다 사고 저녁에 갚는데요. 그죠? 근데 이게 5%니까 사실 그 일당으로 보면 요거의 5%는 얼마예요? 한 5%니까 이게 한 1달러 정도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갖다 이제 요거는 어느 정도냐면 하루 이후 이자는 5% 이자는 하루 이자이지만 하루에 이게 한 차 2잔 정도만 덜 먹으면 되는 아주 작아 보이는, 그래서 이게 땅콩 효과라고 부릅니다. 피넛 이펙트라고 부르는데 작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다 비용을 갖다 이거 별거 아니네라고 무시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사실 엄청난 이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빚에서 이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대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조금만 복잡하게 융자 구조를 갖다 만들어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면 사람들은 이걸 갖다 보질 못한대요. 그렇죠? 그래서 개발 및 빈곤 타파를 위해서는 이런 융자 구조, 돈 없는 사람들이 많은 데는 이 돈 빌려주는 그런 방법, 그죠? 시스템을 갖다가 명료하고 간단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멕시코에서 이제 실험을 했죠. 그래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000페소, 이게 한 800불 정도 된대요. 이걸 빌리는 여러 상품, 융자 상품을 갖다 제시하고 가장 낮은 이자 비용을 갖다 고르면 상을 줬대요. 그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눴는데, 하나는 이제 보통 은행에서 자기네들 융자 상품을 갖다 선전하는 그런 광고지, 리플렛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갖다 보여준 그룹이 있었고, 두 번째 그룹은 보다 친절하게, 그죠? 더 요약되고, 이게 이제 서로 비교할 수 있게, 친절하게 그렇게 상품들을 갖다 설명한 그런 광고지, 전단지를 갖다가 보여준 그룹이 이제 두 번째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그룹을 갖다 비교해 보니까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은행에서 만든 전단지를 갖다가 가지고 은행 가장 저렴한, 가장 자기한테 유리한 그런 융자 상품을 갖다 고른 사람은 39%였다고 얘기를 하고, 또 이 요약을 해가지고 서로 비교해서 아주 친절하게 융자 상품들을 갖다 소개한 그런 전단지를 갖다 본 사람들은 거의 68%의 사람들이
가장 그런 자기한테 유리한 융자 상품을 갖다 골랐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이 융자 구조를 갖다 명료하고 간단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덜 빚지게 살 수 하게 하는, 그죠? 이런 그 정보 접근에 있을 편향을 갖다가에 대응해서 이런 상품들을 갖다 이런 사업들을 갖다 할 수가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시스템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편향이 발생하고, 첫 번째는 이제 정보 접근하는 데 있어서 편향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뭐 프레이밍이나 그다음에 정박 효과 이런 것 때문에 편향이 발생한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가치 평가에 있어서도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번 슬라이드부터 이제 슬라이드 13까지 이제 내용인데, 이 사람들이 정보를 갖다 평가를 하는데 편향이 없어도, 그죠? 이게 없다고 할지라도 정보의 가치를 갖다 평가하는데 또 편향이 있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생각할 때 선택이 제시된 방법,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기본 선택사항, 디폴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고 그 다음에 맥락에 따라서 선호가 달라질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맥락이라는 게 뭐냐, 이거 기본 선택사항은 뭔지 알겠는데, 맥락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죠. 이거 뭐냐면 무엇을 또는 누가, 그죠? 어떤 상황에서, 그죠? 이 배경이에요. 배경 우리 갖다 알아야지 정보를 갖다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맥락은 정보를 둘러싼 정보예요. 정보에 대한 정보예요. 즉 맥락 없이는 정보가 잘못 해석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맥락이라는 거는 사건이나 생각이나 서술의 배경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맥락이 없는 기술은 나는 살인자이다. 이건 굉장히 나쁜 사람 같죠? 근데 맥락이 있는 기술은 뭐냐면 베트남전에서 나는 살아남기 위해 총을 쐈다.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우리가 용납이 안 되는데 밑에 거는 맥락이 있는 기술에서는 용납이 되잖아요. 바로 이게 맥락입니다. 이게 지금 살인자이다, 총을 쏴서 사람 죽였다 라는 정보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배경이 뭔지를 갖다 설명하는 것이 바로 맥락이에요. 그죠? 그래서 맥락에 따라서 사람들의 선호가, 그죠?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치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게 사람들이 평가를 갖다 가치 평가를 갖다 다르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준 경제학 이론에서 정보 처리 능력이 사람들의 정보 처리 능력이 무제한이다라고 가정하는 그런 표준 경제학 이론의 상황에서는 중요하지 않는 요소들이 사실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맥락을 갖다 얘기하면 기본 선택사항, 그죠? 디폴트라고 아까 얘기했죠.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선택되는 대안, 그죠? 그 다음에 선택사항의 표식, 이걸 레이블이라고 그래요. 레이블, 그죠? 어떻게 이제 보여지는지 표시하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선택 가능한 대안의 숫자 및 나열되는 순서도 중요해요. 순서. 어떤 정보를 갖다 먼저 주느냐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과거에 내렸던 결정과 현재 의사결정 사항과의 연계점. 이것도 맥락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행동의 의도가 생긴 시점과 실제 행동하게 되는 시점 간의 차이. 이것도 이제 우리가 봤죠. 선호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시점 간의 차이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사회적 신분, 소셜 아이덴티티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또 어떻게 부각시키느냐. 그죠? 에 따라서도 또 이제 사람들이 가치 평가가 달라져요. 정보에 대한. 그다음에 관련 규범을 갖다 어떻게 부각시키느냐에 따라서도 사람들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에 의해서 이 가치 평가가 달라지는데 편향이 발생하는데, 이것들을 갖다 고려해서 개발 정책 또는 사업을 갖다가 고안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기본 선택 사양에 관련된 예를 갖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선택을 위한 정보가 어떻게 제시되느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디폴트 같은 선택 대안을 어떻게 제시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맥락에 관해서 어떤 정보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선택이나 행동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볼 게 뭐냐면 기본 선택사항, 그죠? 디폴트 옵션 하고 그 다음에 뭐 프레이밍 효과에 관해서 이제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예로 들고 있는 게 뭐냐면, 뭐 어느 나라나 모든 나라에서 이제 대학에 진학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표준 이론에 기반한 그런 일반적인 그런 정책은 뭐냐면 비용을 갖다 줄이고, 그죠? 합리적으로 어떤 기회가 있는지 정보를 갖다 더 많이 제공하는 데서 초점이 이제 맞춰져 있죠. 그런데 행동 경제에 기반한 그런 정책은 프레이밍을 갖다 포함해서 초점을 더 넓혀서 사람들의 그런 상세 선택상을 갖다 제공을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은 게 뭐냐면 미국의 액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American College Testing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 수능 시험이에요. 수능, 그죠? 그래서 액트 시험 그 시험을 갖다 보게 하고 응시자가 이제 보낼 수 있는 대학의 개수, 즉 대학 지원의 개수의 변화의 예를 갖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98년 전에는 이 시험을 갖다 보면 ACT 시험을 본 다음에 시험 응시자가 대학에 보낼 수 있는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점수 그 보고서 리포트가 3개였대요. 그때 그래서 98년 이전까지는 대부분 3개를 갖다 보냈대요. 오른쪽에서 보면 98년이 이제 그 4개를 갖다 보낼 수 있게 된 해이고 그 전에는 뭐냐면 전부 다 3개씩만 보낼 수 있었대요. 무료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예요? 80% 이상의 사람들이 뭐냐면 3개를 갖다 보낸 거예요. 그죠? 그랬는데 98년에 4개로 늘렸어요. 이걸 갖다. 공짜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대학의 숫자를 갖다 4개로 늘렸더니 바로 그 해에는 뭐예요? 3개 보내는 숫자가 확 줄고 4개를 갖다 보내는 그 숫자가 확 늘어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3개는 더 줄어들고 거의 없고 10%밖에 안 되고 그죠? 70% 이상이 4개 이상을 갖다 보낸 거예요. 그죠? 2004년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렇게 행동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뭐 하나 더 보내는데 $6 정도 더 들었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그죠? 그래서 이 행동 변화는 저소득층하고 고소득층의 그 학생들의 선택들이 이 혜택과 비용을 갖다가 다 이게 감안을 해서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6 갖다 더 드리면 생애 사는 동안 기대소득이 한 10,000불 정도로 증가를 했대요. 그러니까 10,000불하고 6불, 6불 들어서 10,000불이 늘어나는데 이런 것들 갖다가 의도적으로 계산해서 사람들이 그 뭐 한 개 더 보내고 덜 보내고 이걸 갖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단순히 3개까지 무료니까 뭐야? 3개만 보낸 거예요. 추가할 때 6불이 더 든다는 게 이게 아깝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즉 뭐냐면 3개가 기본 선택 사양이니까 그거 보내고 하나 더 보내면은 이렇게 그 소득이 늘어난다는 걸 갖다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3개까지 보낼 수 있어 그럼 3개만 보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기본 선택 사양에 사람들이 묶여 있음을 갖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슬라이드에서 우리가 그 가치평가에 대한 편향 중에서 이 기본 선택 옵션이 선택 사양이 이런 편향을 갖다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볼 게 뭐냐면 가치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이 손실회피성이라는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편향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절대적인 기준보다는 기준점, 이게 중거점이라고도 얘기를 했죠. 우리가 레퍼런스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로부터 가치 변화를 고려해서 결정을 한대요. 즉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개인은 실적을 측정할 중고점에서부터 특정 가치를 갖다 식별하고 개인이 목표를 갖다 달성하지 못하면 실망을 손실로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손실 회피, 이러한 손실을 갖다 회피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도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거 예를 갖다 이미 행동경제학 공부하면서 봤죠.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없을 때 명목 임금이라는 인상을 갖다 선호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았는데 인플레이율이 10%였다. 그러면 110만 원을 받아도 사실은 같은 거거든요. 임금이 안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걸 더 선호한다는 거 우리가 봤죠, 그죠? 두 번째 그 예는 뭐냐면 이 시카고에서 교사들의 그런 연말 보너스를 갖다 주는 걸 갖다가 실험을 했대요. 첫 번째 그룹은 뭐냐면 학기 시작과 동시에 보너스를 갖다 일단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학생들 학점이 기준을 못 넘으면 보너스를 갖다 다시 회수하는 그런 그룹이 있었고 그게 첫 번째 그룹이고 두 번째 그룹은 학기 말에 시험 보고서 학생들의 성적이 오르면 보너스를 갖다 받는 그룹으로 이제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그룹 1, 즉 실패하면은 뺏기는, 그죠? 이게 손실 프레임이죠. 이거에 갇힌 사람들이 훨씬 더 열심히 학생들을 갖다 가르쳤대요. 즉 뭐냐면 돈 뺏기는 걸 더 싫어한다는 거예요. 돈을 갖다 얻는 것보다, 그죠? 절대치를 보면 돈을 갖다 얻을 때 그 절대치하고 돈을 잃을 때하고 절대치를 보면 한 2배 이상 밑에 나와 있죠. 더 사람들이 가치를 갖다 매긴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득은 우수한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손실은 특정 성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처벌로 인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상보다는 처벌이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더 효과적이냐? 한 2.25배 정도. 우리가 이제 이거 얘기했었죠. 그죠?
통상적으로 얘기해서 손실의 절대값은 이익의 절대값의 몇 배? 2.25배다 라고 얘기하고 할 수 있어요. 즉 사람들은 손실을 더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편향들이 발생할 수 있다. 시스템 1, 시스템 2. 사람들이 두 개의 그런 시스템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편향들이 발생한다. 여러 가지를 갖다 봤죠. 그래서 이제 뭐 정보를 전달할 때 편향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치를 평가할 때도 편향이 생길 수도 있고,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 편향들이 어떤 편향들이 발생하는지. 자, 그러면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선택을 갖다 하게 이 설계를 할 것인가? 여기 지금 초이스 아키텍처라고 그랬죠. 그죠? 선택을 갖다가 아키텍처 설계하는 거예요. 그죠? 즉 뭐냐면 단순화를 통해서 자동적인 사고를 갖다가 하지 못하게 만드는, 지향하는 그런 설계를 갖다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요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을 갖다 설계하는 선택 설계자들은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는 맥락을 갖다가 어떻게 구성하는, 만드는 사람, 조직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들어본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넛지라는 게 있죠. 그죠? 이건 뭐냐면 어떤 선택을 금지하거나 경제적 인센티브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같다 넛지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특히 자동적인 시스템이 작동하는 상황에서 이 넛지라는 것이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응용한 게 뭐냐면 브라질의 그런 투표 시스템을 갖다 단순화한 예를 갖다가 들 수가 있죠.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1998년 이전의 투표용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98년 이후에 그런 전자 투표용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30% 정도가 이제 무효표가 나왔대요. 그 다음에 이후에는 전자 투표용지를 갖다가 이렇게 만든 다음부터 10% 무효표가 나왔다는 거예요. 더 이게 좋은 거죠, 시스템이.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개도국에서 개발을 갖다 증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빈곤층의 정치적 영향력을 갖다 증진시키는 거예요. 빈곤층이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면 입법하는 사람들, 국회의원들이 빈곤층을 갖다 더 신경 쓰게 되고, 더 신경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빈곤층의 소득을 더 증가시킬 그런 가능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을 갖다 증진시키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투표예요, 투표. 그죠? 그래서 2004년에 그 세계 개발 보고서를 갖다 보면 이게 뭐냐면 빈곤층이 정치인들과 거의 영향력이 없다라는 그런 결과를 갖다 보고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브라질 법으로 보면 18세에서 70세 국민들의 그런 투표를 갖다 의무화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30%의 무효표가 나왔다는 거죠. 그죠? 이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문맹이 많아서, 문맹이라기보다도 이제 요새 문맹률이라고 안 그러고 읽을 수 있는, 그죠?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literacy rate, 그죠? 가동률, 그죠?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이 40% 정도 낮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42%가 브라질에서 4학년 이전에 학교를 갖다 그만두기 때문이래요. 이름도 쓰기 어려워서 무효표가 속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도 쓰고 그래야 되는데 못 쓰니까 무효표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98년 이전에. 그래서 98년에 전자투표를 갖다 도입을 했죠. 그래서 이제 후보자 사진도 이렇게 보여주고, 그죠? 이걸 갖다 간단하게 고를 수 있도록 했대요. 결과는 어떻게 돼요? 특히 빈곤층의 무효표 비율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빈곤층들의 그런 정치력이 향상이 됐대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빈곤 타파의 정책도 효과를 갖다가 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뭐 공중보고 예산이 34% 증가했고, 빈곤층에 대한 그런 배려가 더 커지니까. 그다음에 교육 못 받은 그런 임신 여성의 산전 진찰, 이게 뭐냐면 애를 낳기 전에 진찰하는 거 있잖아요. 프리네이탈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20%나 증가를 했대요. 거기에 따라서도 저체중아, 그러니까 체중이 안 나가는 어린애들의 그런 비율도 6%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단순화해서, 그죠? 이 선택을 갖다 더 잘하도록 설계하는, 그죠?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스템 1 때문에 생기는 편향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래서 이제 편향들을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는 단순화해라. 그죠? 정책을 갖다가 만들 때 심플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접근하기 쉽게. 그죠? 생각을 갖다 어차피 사람들은 이 오토매틱 띵킹, 시스템 1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단순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복잡하게 하면 사람들이 선택에 있어서 편향이 생기기 때문에.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의도하고 행동의 분리.
그죠? 이게 이제 intention, action, device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갖다 극복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도적 시스템이라는 것은 deliberative 시스템, 시스템 2죠. 이거는 자동적 시스템의 충동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는 사실 그게 다 가능한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케냐 같은 경우에는 HIV, 에이즈죠. 치료 실패의 주요 원인이 뭐였냐면 치료 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기인했다고 해요. 약이 문제가 아니라 치료 방법을 약을 갖다 꾸준히 먹는다든지 언제 먹어야 된다든지 이걸 갖다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갖다 안 지키기 때문에 치료가 이제 효과를 갖다 보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케냐에서.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매달 클리닉에서 이제 치료약을 갖다 받고 복용을 했는데 약물 복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거나 생계의 압박으로 치료제 복용에 대한 관심을 두기 어려서 자꾸 빼먹는 거예요. 약을 안 먹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에 대응해서 어떻게 했냐면 케냐 정부가 문자, 그죠? SMS를 이용해서 항레트로바이러스, 이게 이제 치료약이죠. 이 약 복용을 갖다가 알림을 통해서 적은 비용으로 치료 효과를 갖다 개선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을 갖다가 주는 것까지 가능한데 먹게 하는 거는 사실은 다 참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먹고 놓치고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SMS 문자를 갖다 줘가지고 약 먹을 시간이다, 먹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효과를 갖다 봤다, 그런 예를 갖다 얘기하고 있고, 콜롬비아의 사례는 뭐냐면 정부의 조건부 현금 지급 프로그램, 그죠? 이게 뭐냐면 80% 학생들이 등교를 하면 두 달마다 부모들한테 돈을 갖다 지급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통해서 학생들의 그런 고등교육기관 유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외에 또 추가적으로 몰입, 이 커미트먼트라고 그러죠. 약속, 헌신, 전념 이렇게 뭐 번역이 되는데 꼭 하고야 만다, 그죠? 그런 약속보다 센 거예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이런 몰입, 그런 장치를 갖다 도입하는 것도 전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도하고 행동이 분리되는, 그죠? 그런 지각과 손실의 필성을 갖다 결합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약속을 어길 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대로 필리핀에서 현금을 갖다가 무조건 적금을 들어서 저축하게 하는 커미트먼트 무조건 하게 하는 그런 사례라든지 뭐 금연이라든지 뭐 친구들한테 알려서 또는 친지한테 알려서 내가 이제 담배를 갖다 피면 벌금을 내겠다, 무조건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금연이 성공한 사례, 그죠? 스스로 약속을 어길 때 벌을 받도록 자신을 갖다 구속하는 그게 이제 커미트먼트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현금을 갖다 저축하게 한다든지 담배를 갖다 끊게 한다든지 이런 성공 사례들을 갖다가 이런 의도하고 끊고 싶지만 못 끊는, 그죠? 이런 행동의 분리를 갖다 극복하는 그런 사례로서 지금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두 가지 시스템으로 생각한다, 그죠? 이게 이제 의도적인 거냐 아니면 자동적으로 생각하느냐, 두 가지 시스템을 갖다 사용한다고 그랬고, 이거 갖다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인간은 자동적 사고와 의도적 사고 시스템으로 생각한다. 두 가지 시스템으로, 이중 시스템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자동적 사고 시스템은 매우 적절한 선택을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다, 하게 해줄 수 있다, 그죠? 이게 뭐 진화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사실은 많이 쓰였고, 이게 이제 체화된 거죠. 몸에 이제 익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없으면, 자동적 사고 시스템이 없으면 사실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자동적 사고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이 기본 선택 사양, 그다음에 프레임에 이제 많이 의존한다. 그죠? 그래서 상황에서 무엇이 부각되는지, 손쉽게 떠오르는지에 따라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 자동적 사고 시스템이. 특히 개도국에 있는 농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에 대부분 의존을 하나, 선진국 사람들도 그러면 예외냐? 그렇진 않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자동적 사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택 대안은 어떤 형태로든지 제시돼야 되기 때문에 제시할 때 선택의 중요 측면을 갖다 부각하고 인지적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제대로 된 선택, 예를 들어서 가장 저렴한 대출 상품을 고르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 대한 그런 행동경제학적인 관점을 갖다 활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소하고 저비용,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그런 대안으로도 개발 목표 달성 및 빈곤 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프레이밍 효과, 정박 효과, 단순화, 상기시키기, 리마인드, 아까 뭐 케냐의 그런 치료제, 에이즈 치료제 복용하라고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몰입,
그죠? 강제로 하게 만드는 것, 이것들을 갖다 활용해서 이런 그 행동과 의도, 그죠? 이런 그 차이를 갖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